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싫다고 외치는데도 입에서는 알겠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험.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또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가혹할까? 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데 정작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까? 어쩌면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고 들으며 자랐고, 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텅 비어가고 몸은 더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에는 거울 속의 나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당신 자신을 잊은 채 다른 사람들의 무게를 짊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칼융이라는 한 깊은 영혼의 통찰을 빌려 왜 당신이 늘 준비된 사람이기를 멈춰야 하는지, 왜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는지, 그리고 왜 고독이 도피가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가장 거룩한 길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어떻게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매우 무서운 라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당신에게 계속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한번 좋은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더더욱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그 이미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을 수가 없구나. 벗는 순간 모두가 실망할 테니까. 벗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테니까. 칼 융은 이 문제를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융은 이것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내는 외적인 자아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페르소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띱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페르소나가 너무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정작 그 안에 있는 진짜 나와의 연결이 끊어질 때 발생합니다. 늘 친절한 사람, 늘 도와주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이라는 페르소나에 갇혀버린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누군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글쎄요, 다 괜찮아요 라고 답하게 되고 어디 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라고 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단절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히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말하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목소리 자체가 잘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두레박을 내려도 더 이상 맑은 물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심리적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윤근 인간의 마음을 일종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양의 정신적 에너지가 있고 그것을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무한히 외부로 흘려보냅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은 채로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우물은 끊임없이 비워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베푼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깊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늘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어쩌다 한번 거절하면 그 사람이 변했다거나 이기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당신을 자신의 자판기처럼 여기게 되고 동전을 넣으면 당연히 음료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그림자의 작동 방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우리 안의 무의식에는 그것에 저항하는 그림자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늘 친절하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는 사실 분노와 원망과 피로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결국 어딘가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 폭발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우울의 형태로 말이죠. 당신이 늘 좋은 사람이려고 애써 왔다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지긋지긋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그만 멈추라고, 이제 그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보내는 절박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평생 몸에 밴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다시 말해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에 묻혀있던 옹달샘을 다시 찾아가는 일과 같습니다. 길은 험하고 안내자도 없고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당신만의 맑은 샘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책상이나 의자에 앉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돕고 싶은가? 아니면 도와주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아서 돕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모임에 가고 싶은가? 아니면 안 가면 소외될 것 같아서 가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들어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일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절이 아니라 두려움, 사랑이 아니라 인정 욕구, 배려가 아니라 갈등 회피였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속의 진실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면 그 진실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건강에서, 우리의 우울과 불안에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며 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자기 직면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진심이 아니었던 친절, 진심이 아니었던 미소, 진심이 아니었던 끄덕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잃을까봐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어른이고,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가끔 거절을 해도, 가끔 침묵을 해도,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로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고 논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윤계 통찰을 빌려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오히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해석할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화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슬프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슬픔을 자기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계획을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가로채려고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투사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미해결된 감정과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그 약점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욕망, 그들의 판단과 뒤섞여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깊은 생각, 당신의 진짜 계획, 당신의 진심 어린 감정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을 정말로 안전한 사람과 안전한 순간에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밀스럽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가장 귀한 꽃을 길거리에 두지 않고 정원 안쪽 깊숙한 곳에 심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정이라는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가족적인 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 따뜻한 공동체의 감각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그 정의 문화가 때로는 경계의 부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리는 사람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들,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매정하다는 말을 들었고, 선을 그으면 차갑다는 평가를 받았고, 자기 시간을 지키면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패턴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정원에 울타리를 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가 차갑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보호받고 그 안에서 꽃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에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은 결국 아무도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마음은 결국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 후퇴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후퇴를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러나는 것은 진 것이고 멀어지는 것은 포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칼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깊은 통찰은 진정한 성장은 종종 후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윤근,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 깊이 사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부가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만드는 시기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그동안 만들어온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이 후반부의 작업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40대, 50대 혹은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후반부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온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 다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전략적 후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을 소진시키는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관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모임에서, 너무 많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역할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거리를 두고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그 관계와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신이 잠시 물러나는 순간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은 당신의 빈자리를 채울 다른 누군가를 찾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고 그동안 당신에게 기대어 있던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죄책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것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
저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어른이 다른 한 명의 어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것이 정말 책임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사랑의 옷을 입은 의존이고 책임이라는 이름의 통제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기 두 발로 서게 합니다. 진정한 책임은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짊어져온 그 무거운 짐의 상당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기 인생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신에게 슬쩍 떠넘긴 짐이었을지도 모르고 당신 스스로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자청해서 떠안은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가벼운 몸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시간이 죄스럽게 느껴지고 누군가를 돕지 않는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익숙함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 가벼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벼움 안에서야 비로소 진짜 당신의 모습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이야기, 고독의 진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외로움과 자주 혼동합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시끌벅적한 모임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친구들과의 수다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의 부재에서 옵니다. 반면 고독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잠시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일입니다. 윤근, 이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요구에 반응하느라 정작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동안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목소리는 처음에 작고 희미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거칠고 어색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목소리는 점차 분명해집니다. 어느 날 아침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느 저녁 산책을 하다가, 어느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사실 이것을 원했구나. 아, 나는 사실 이것이 싫었구나. 아, 나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이 깨달음의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당신은 점차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감의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자신이 아닌 채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결국 가면과 가면의 만남이 됩니다. 당신의 페르소나와 상대방의 페르소나가 서로 적당히 어울려 노는 일종의 사회적 의식에 가깝죠.
그것은 결코 깊은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가면을 벗은 두 사람이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자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고독은 가장 깊은 관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움받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왜 누군가의 작은 실망 하나가 우리를 며칠 동안 잠 못 이루게 할까요? 왜 누군가의 차가운 표정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망쳐버릴까요? 윤근, 이것을 우리 안의 어린아이와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끊기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절의 두려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사랑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른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의 미소가 없어도 당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모임에서 당신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무례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그 불가능한 시도를 그만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을 사랑할 사람과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을 비판할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고 단지 당신을 도구로만 여길 사람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지 못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동안 당신을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위해 살 것인가? 그 답은 결국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의 한계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인정만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할 때 그 다짐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단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한 다음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할 여유가 있는지, 그 일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즉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절은 곧바로 해야 하고 수락은 즉시 해야 한다는
잘못된 규칙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든 시간을 두고 생각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의 사적인 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오면 모든 것을 다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잘 지내요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정말로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천천히 나누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은 모두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평가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즉시 받아들이거나 즉시 반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고 집에 와서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맞다면 받아들이고 틀리다면 흘려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무 빨리 반응하느라 정작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진짜 나였는가?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가면을 쓰고 있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이 진심으로 좋았고 무엇이 진심으로 싫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던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토록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기 자신을 호되게 비난하고 작은 실패에도 자기 자신을 한심한 사람이라고 깎아내립니다. 마치 자기 안에 엄격한 검사관이 살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검사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도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토록 가혹합니까?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 자기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연습, 자기 자신의 작은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식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결국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왜 함정인지, 침묵이 왜 강한 사람의 언어인지, 후퇴가 왜 패배가 아닌 회복인지, 그리고 고독이 왜 가장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핵심에는 한 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신뢰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그 모든 경험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지혜의 우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몇 개나 들어주었는지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지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돌아볼 것은 내가 나 자신으로 얼마나 살았는가,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얼마나 전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남은 시간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 안에서 살아가는 데 쓰기에는 당신의 영혼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도 깊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너무도 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다면,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말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알고 있던 것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도구도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거울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한 번뿐인 이 생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한 사람의 고귀한 영혼입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애썼다. 너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